이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생명과학을 어떻게 연구하는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생명과학은 여러분들이 지금 3학년, 발생학은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출석부를 쭉 보니까 한 70% 정도가 3학년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30% 정도는 4학년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1, 2학년 때 여러분들 배웠던 그런 생명과학의 내용을 총 집합해서 배우는 과목이 발생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생학 과목의 굉장히 특징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세포학이라든가 그다음에 분자생물학, 그다음에 일반 생물학 때 배웠던 대부분의 내용들은 어떤 특정 순간이나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서의 생명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한 내용을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발생학은요, 그 안에 이미 시간의 흐름이 그런 개념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거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발생하는 동안, 세포가 분화하는 동안, 아니면은 노화하는 동안, 병에 걸려가는 동안 다양한 여러 가지 이런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 배울 발생학 교재 동안 앞에 80% 부분이 실제 발생과 세포 분화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20% 부분 정도가 세포가 노화하는 과정, 그 다음에 개체가 노화하는 과정, 질병이 걸려가는 과정,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챕터는 진화의 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발생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큰 거대한 시간적 흐름부터 순간적으로는 짧게는 수초 혹은 수 밀리세컨드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짧은 순간들, 이런 순간까지도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연구하는 데 다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요, 시간의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생명과학 연구의 이런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버티컬한 측면으로는 생명과학의 이런 수직적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 꼭 머릿속에 명심을 하시고요.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은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우리 좀 기억을 더 되돌려 떠올리는 의미에서 아마 저하고 수업을 들었으면은 2년 전에 여러분들 일반 생물학 때 배웠던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체계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생명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명과학, 이 생물학은 여러 가지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모든 학문을 우리는 바이올로지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살아있다함, 이 살아있는 어떤 개체, 라이프, 이 삶이란 그러면 무엇인가에 대해서 크게 이런 식으로 7가지에 대해서 정리된 형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하이러키가 있고 체계가 있다는 부분이 바로 여기 오더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특정 오더가 만들어지면은 얘네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리프로덕션, 생식을 통해서 계속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런 생식 과정을 거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생식된 이 하나하나의 새로 만들어진 개체는 바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중점적으로 다룰 성장과 발생, 그로스와 디벨롭먼트를 하는 이 부분이고요. 이런 모든 생명 현상을 위해서는 에너지 프로세싱, 에너지를 사용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이 전부 다 이 레귤레이션, 조절되는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특정 생명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조절되는 것은 우리 조직 차원에서, 기관 차원에서, 개체 차원에서도 조절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분자생물학, 세포학 때 배웠던 많은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분자적 차원에서 특정 유전자가 발현을 하게 되면서 어떤 환경에 적응을 하고 어떤 시점에 적응을 해 나가면서 발생과 그 다음에 성장을 해 나간다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귤레이션, 조절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조절되는 것이 바로 이 환경에 반응, 리스판스를 하고 적응을 하면서 이런
그 조절 과정을 거쳐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그 적응하는 어댑테이션 개념이 훨씬 더 이제 확장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시간적 개념이 이렇게 그 몇 시간, 며칠 이런 단위가 아닌 몇백만 년, 몇억 년 이런 식으로 큰 범위로 넓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 이런 이볼루션, 진화에 대한 개념으로서 우리 생명체, 생명현상을 바라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같이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이 생명과학을 다루고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발생학은 이 부분에 그로스와 디벨롭먼트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신 이 나머지 내용들이 전부 다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서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은요, 각각의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서로 다른 챕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포학 시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우리 생명체의 가장 작은 이 기능을 하는 펑셔널 유닛으로, 그 다음에 스트럭처럴 유닛으로 우리는 뭘 배웠냐면요, 바로 그것이 세포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하나하나들이 적응도 하고, 그 다음에 반응도 하고, 조절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주게 되고요. 이런 세포가 모인 조직이 같은 현상을 거치게 되고요. 기관도 같은 현상을 거치게 되면서 하나의 개체로서 크게 환경에 반응을 하고 적응하고 이런 조절되는 과정을 거쳐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생명체들이 특정 오더가 있고 리프로덕션하고, 그 다음에 그 성장과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각각 앞에서 배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 7가지에 대해서 기억을 해놓으시고, 적어도 생명체가 뭐냐? 그랬을 때 이 7가지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생명과학을 하는 생명과학자들, 이제 생물학자들은 그러면 뭘 하는 것이냐? 과거에는 대부분 어떤 일을 많이 했었나요? 과거라 함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50년 전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이 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생명과학자들은 여기에 많은 부분을 집중을 했습니다. 텍소노미, 즉 우리가 필드에 나갔을 때 많은 생명체를 볼 수가 있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다른 동물도 있고요, 식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현미경의 발달에 의해서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게 됐나요? 각각의 형태, 그 다음에 특징, 사는 곳 이런 것에 바탕을 둬서 이런 식으로 생명체들을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면서 얘네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태학적으로 서로 다른 것 같은데 굉장히 유사한 그런 생명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을 비슷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런 그 생명체들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분류학, 텍소노미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명과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구별을 했냐면요, 크게 이 도메인이라고 불러주면서 생명체를 3가지 정도의 도메인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박테리아에 해당하는 도메인, 알키아에 해당하는 도메인, 그 다음에 유캐리아, 진핵생물에 해당하는 이런 도메인들로 생명체를 크게 분류를 한 다음에 이 각각의 생명체들이 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어떤 종들로 나누어지게 되는지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특징, 이런 외형들, 모양들, 색깔들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는데 많은 역점을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생명과학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죠. 하지만 그게 이제 이런 그 분류학적인 방법이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으면은 지금의 생명과학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분류 체계들이 만들어지면서 현재 우리가 다양한 생명체들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그
그 시점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바이올로지를 연구하는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생명과학자들은 아주 넓은 범위의 그 생명체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되고요. 특히나 여기 entire living planet이라 함은 여기는 우리 얼스 지구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지구상 특히 지표면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그 생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부분. 그러는데 그 연구하는 방법이 아주 작은 범위의 이런 분자 단위부터 이 세포를 거쳐서 개체, 모든 이 생명체를 다루는 것이 우리 생명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아주 다양한 이런 스콥들로 우리가 생명과학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체계가 있다는 것을 생명과학자들이 이제 알게 되었죠. 그 중에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emergent property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emergent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result from the specific arrangement, 그 다음에 interaction among component parts. 그래서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특정 어떤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 철학적이면서도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나무를 봤을 때 앙상한 나무 가지를 좀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에 줄기가 있고요. 이 줄기로부터 격가지들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줄기가 큰 어떤 원인이 있고 나머지 거기에 해당하는 결과물들이 이렇게 빠져서 나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우리는 emerge한다는 표현을 써줍니다. 그래서 생명체들이 왜 그러면 이런 emerge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지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지구에 살고 있죠. 감히 이 정도 크기만 돼도 우리가 사실 그 상상하기 어려운 스케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특정 지역에서 우린 또 살고 있죠. 그래서 여기 그 전체 지구에 대한 부분이 바이오스피어라고 우린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특정 어떤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부분을 이코시스템, 생태계라고 불러줍니다. 이 이코시스템 안에는 각각의 여러 생명체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군집,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 안에는 파퓰레이션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집단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특정 종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 파퓰레이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이 생명체 커뮤니티 안에 이 인간 휴먼 파퓰레이션을 이루면서 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파퓰레이션 안에 들여다보면 드디어 각자 하나하나의 올게니즘, 한 명 한 명의 사람 하나하나의 이 개체들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의 각각의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올게니즘 안에는, 개체 안에는 이런 식으로 큰 단위의 올겐, 기관들이 존재하고요. 기관들이 서로 묶여 있는 올겐 시스템이 존재를 합니다. 올겐은 예를 들어서 올겐 시스템에는 소화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요. 음식을 섭취하고 섭취된 음식을 여러분들 몸에 녹여내는 데 필요한 모든 이런 그 기관들의 모임, 전체적인 것을 올겐 시스템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소화에 해당하면 소화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반응에 대한 신경에 대한 부분은 신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그러면은 기관들은 무엇이 있느냐? 위도 있고 장도 있고 간도 있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의 올겐이 되는 것이죠. 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의 기관을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는 뭐가 있나요? 그 기관을 만들어 가는 조직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조직들이 바로 티슈인 것이죠. 예. 그래서 특정 기능을 나타내는 각각의 서로 다른 이 티슈가 존재를 하고 조직 안에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각각의 세포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특징적인 조직의 어떤 기능은 서로 다른 세포들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고 서로 다른 기능을 나타내는 이 기관들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이 조직들이 모여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쭉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부분이 이제 상상이 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범주가 점차 좁혀지고 있죠. 그죠? 이렇게 좁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스템, 에코시스템, 그다음에 커뮤니티, 파퓰레이션 이런 식으로 점차 오면서 특정 시점이 되면은 각각의 개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하나의 이 개체의 발생, 개체의 성장, 개체가 어떻게 생식하느냐, 이런 단위로 우리가 생명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체 이상의 단위가 되면은 우리는 어떤 집단이나 군집, 생태에 대한 부분을, 환경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개체 이내로 들어오면은 각각의 생명체 각각에 대한 우리가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는 아까 앞서서 설명했던 생명체의 가장 작은 기능적, 구조적 단위가 뭐였죠? 지금 머릿속에 생각했죠? 그죠? 이 기능 단위가 뭐였죠? 이게 바로 셀, 세포였습니다. 그쵸? 예. 여기까지가 요런 개체 안에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요 세포학, 그 다음에 분자생물학, 유전학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은 전부 다 어디 이내에 들어가는 것이냐면 요 세포 더 밑으로 이제 그 범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좁혀져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이런 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전적 현상을 가지게 되고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어떻게 기능을 나타내느냐, 이런 것들이 세포학적인 부분, 분자생물학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림에 설명이 되어 있죠. 세포가 있고요. 각각의 세포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소기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세포의 기능이 나타나게 되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세포학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포 안에 있는 각각의 소기관들, 핵이 있고 마이토콘드리아가 있고 ER이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 올게넬에 대해서 배웠고, 얘네들의 각각의 기능적 특징을 세포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세포 안에서 이 핵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아주 중요한 생명체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우리 유전물질인 DNA가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죠. 그죠? 예, 물론 RNA도 있고 다른 스몰 몰레큘들, 뉴클레오타이드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유전 정보, 지네릭 인포메이션은 바로 요 DNA에 암호화돼서 적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요 암호를 어떻게 해독을 해서 각각의 기능을 하는 단백질 형태로, RNA 형태로 만들어내느냐, 스몰 몰레큘, 마크로 몰레큘 형태로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 바로 분자생물학이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2학년 때 다 세포학, 분자생물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웠던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웠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이 DNA가 어떻게 부모로부터 내려오고 이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가, 이 부분이 바로 유전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배워왔던 부분이 이 전체 우리 그 생명 시스템 중에서 어디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발생학은 어떤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되냐면은요. 자, 이런 유전학적인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유전자가 발현이 되죠. 그래서 특정 세포가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아주 특정 기능을 나타내는 세포들로 각각 서로 다르게 뭘 하게 되냐면은 분화를 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분화된 세포들이 모여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세포들이 모여서 각각의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죠? 조직이 만들어진 다음에 각각의 요 올겐들, 기관을 만들고 올겐 시스템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개체, 올게니즘이 되는데,
요 전반적인 현상을 다루는 게 발생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부분을 내가 공부해야 될지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쭉 생각을 하시면은 그림이 그려졌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학기 동안은 이 밑에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인 현상을 우리가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광범위하죠. 그죠? 예, 이거를 하나 이런 식으로 스냅샷, 딱 사진 찍어 놓은 것처럼 공부를 해도 사실은 적은 양이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학 요 부분의 핵심은 뭐였죠? 시간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우리 개체, 기관, 조직, 세포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나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종이에 있는 것처럼 2차원 평면 위에 있는 게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생명체는 저도 이처럼 매스가 있는 덩어리로 되어 있고요. 기관, 조직들, 세포들 전부 다 어떤 특정 볼륨을 갖는 덩어리 형태로 되어 있죠. 이 덩어리들은 종이 위에 2차원으로 있지 않죠. 3차원 공간상에 존재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자, 공간 3차원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런 생명 현상이 일어난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답을 먼저 얘기를 하고 하면요, 공간에 대한 거를 우리는 스페이시오, 시간에 대한 거를 템포럴. 자, 아까 앞부분 설명할 때 제가 뭘 말씀드린 게 있었나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뭐 한다? 외부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절을 하는 겁니다. 조절, 레귤레이션. 요게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가 같이 할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스페이시오, 시간적으로 조절이 되는데 뭐가 조절이 되는 것이냐? 바로 유전자의 발현이 조절이 됩니다. 유전자 발현. 우리는 DNA에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죠. 이 유전 정보를 아무 때나 발현하는 게 아니라 특정 공간에서 특정 시점에 이 유전자를 정확하게 발현하는 게 발생의 핵심입니다. 그죠? 아무 때나 이걸 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 때나? 그거는 바로 발생과 관련된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네. 뇌가 이만큼 요 정도의 사이즈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걸 조절을 못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커지고 만들어졌어요. 옆에 혹이 나겠죠? 예. 이런 것들이 바로 발생 과정에 생기는 이제 블레스토마 같은 암과 같은 것들이 요때 만들어지는 것이죠. 발생 과정에서요. 그죠? 예. 그래서 바로 질병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요 조절 현상은 정상적인 발생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죠? 자, 지금 우리 요거는 반드시 외우고 기억해야 됩니다.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마디로 쭉 정리를 하면은 스페이시오 템포럴 레귤레이션 오브 뭐죠? what? gene expression이 되는 것이죠. 그죠? 유전자 발현을 특정 공간에서 특정 시점에 딱 발현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한 학기 동안 발생학을 이제 접근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 아주 많은 다양한 실험들을 교과서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런 실험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부 실험들은 여러분들이 발생학 실험 시간에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과목인 경우에도 교과목의 그 실험 시간에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다가 어떤 실험들을 하길래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증명해내고 그 다음에 이런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지 이제 어떻게 이 생명과학을 연구를 하고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나온 대로 이 큰 범주의 내용은 발생학이든 생명과학이든 전부 다 이들은 자연과학 중에 하나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이언스, 과학이라 함은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우리는 사이언스라고 불러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해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 접근을 하느냐, 그 접근 방법이 어떤 경우에는 사이언스가 되기도 하고, 과학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철학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종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같은 현상을 바라보는데 아주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는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의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과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추럴 월드를 우리가 연구하고 들여다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철학이나 종교와 달리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럼 뭐냐? 뭐에 기반을 둬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바로 여기 나온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죠? 네, 요 데이터. 이게 사이언스의 핵심이죠. 과학을 하는데 데이터가 없이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정 어떤 현상을 보고 관측하고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결과를 가지고 뭘 하나요? 어널리시스를 합니다. 어널리시스. 우리말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죠? 예, 이 말뜻에 이미 다 들어있죠? 여러분들 많이 봤던 라이시스. 쪼갠다는 거죠. A. 쪼갤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요거를 쪼개가는 거. 그게 바로 무엇이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계속 나눠가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보는 것이 바로 사이언스다. 어널리시스 오브 데이터라고 결국에는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데이터를 만들고 모아가고 축적해 나갈 때 이거를 어떻게 축적해 나가느냐? 그게 바로 우리 그 서로 다른 자연과학들, 물리학, 화학, 뭐 여러 가지 수학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특히 우리는 생명과학이니까 그 방법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생명과학에서 하는 이런 데이터 수집의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 부분이 제가 아까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 이유입니다. 왜냐면은 200년 전에 우리 텍소노미를 주로 하고 바이올로지를 할 때 그 당시에는 자, 어떤 부분들이 대부분의 데이터였을까요? 여러분들이 일단 짐을 쌓아주고 필드에 나가야 됩니다. 그죠? 배낭에다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그 당시엔 사진기도 없었죠. 노트를 챙기고 펜을 챙기고 해서 나가서 동물들, 식물들 얘네들을 관찰하고 그죠? 가능하면은 잡아와서 연구실에서 박제도 만들고 모으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했나요? 서로 다른 개체들 얘네들을 1번 개체, 2번 개체, 3번 개체 이런 애들을 각각 모았죠. 모았다. 자, 우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이렇게 그 작품들을 모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부르죠? 수집가. 영어로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컬렉터 말고 큐레이터라고 부르죠. 그죠? 예, 이렇게 하나하나 모으는 거를 우리는 큐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예, 미술관에서 작품을 모으듯이 200년 전에, 100년 전에는 다 우리 생명과학자들이 이렇게 필드에 나가서 서로 다른 누가 더 그러면은 특이한 종,
특이하게 생기네. 이런 애들을 잘 모아왔느냐가 학문의 아주 중심적인 부분이었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그 당시에 뭐였다? 각각의 개체들 혹은 이 개체로부터 그림을 그렸던가. 그죠? 아니면은 시간을 두고선 키워요. 어떻게 성장하는지. 생명과학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새끼를 어떻게 생식해서 나아가는지. 그죠? 이런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던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그 당시의 연구 방법이라고 보면은요. 자, 지금은 생명과학이 조금 달라졌어요. 생명과학이. 연구하는 형태가.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미 배우긴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 1에 맨 앞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바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생명과학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예.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하는 생명과학 요 데이터를 찾아가는 과정은 뭐냐? 바로 여기에 via 뭘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실험을. 자, 그러면 실험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실험 수업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왔더니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실험하고 집에 가고 그렇게 안 했죠. 그 안에는 계획이 있었죠. 실험 계획. 그죠? 이 계획 안에는 뭐가 있나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죠. 네. 무엇을 실험할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계획과 목표를 우리가 조금 더 과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바로 그게 뭐냐? 요겁니다. 하이포테시스, 가설이죠. 그죠? 예, 요 가설을 설정을 하고 이 부분을 우리는 실험을 통해서 뭘 해요? 증명을 합니다. 그죠? 예, 증명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다시 거꾸로 가서 가설이 맞냐, 예스냐, 노냐 이거를 우리가 연구자들이 판별을 하죠. 그죠? 그게 과학자가 하는 역할인 거죠. 이게 맞다 틀리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그죠? 이 생명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를 안 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실험을 해서 결과를 모으고 분석까지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 가설에 대해서 요거 가장 중요한 판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별을 못 하겠죠. 뭐가 옳고 그른지 맞다 틀리다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이언스인 거죠. 그죠?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가고 이거를 분석을 해서 다시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해내는 이런 과정이 일련의 우리가 사이언스를 해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가설이 맞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리스판스를 이제 받게 되죠. 어디로부터? 동료들로부터 이제 받는 겁니다. 비슷한 연구를 하는 동료들이 이것들을 이제 평가를 해주죠. 아, 이거는 옳다, 그르다. 그죠? 예, 그래서 과학자 한 명이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전체, 이 사이언티스트 파퓰레이션 속에서 이런 과학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달라진 부분이고, 요거는 왜 달라졌느냐? 과학사적으로 봤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기 나온 사이언스, 요거는 이제 내추럴 사이언스, 자연과학이라고 자, 표현을 할게요. 요 자연과학은 모든 학문들이 그 이전 단계만 해도 뭐였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생물학처럼 박물학과 같은 요런 데이터를 모아가는 큐레이션을 하는 과정이었죠. 그쵸? 예, 그랬는데 자연과학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죠? 뉴턴이 있었죠. 예, 그래서 뉴턴 이후로 이 자연과학들은 전부 다 이런 식의 가설에 대해서 검증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죠? 예, 우리는 이런 방법을 뭐라고 부르나요? 연역
법입니다. 논리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전제, 가설을 주고선 이거에 대해서 맞춰가는 요런 이렇다 저렇다 1번, 2번, 3번, 4번 맞춰가는 게 연역법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아까 개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왔죠? 예, 예를 들어서 새로 보이는 애들 뭐 50마리를 모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비슷한 모양이나 부리가 비슷하다, 눈이 비슷하게 생겼다, 날개의 모양, 깃털의 모양 이런 것들로 새들을 각각 이런 식으로 10마리씩 분류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큐레이션 한 다음에 분류의 결과 뭘 냈죠? 결과? 개체 1은 얘는 무슨 새라고 부르자. 개체 2는 얘는 무슨 새라고 부르자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죠. 그죠? 예, 이런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줘요? 논리학적으로 이거는 귀납법이라고 불러줍니다. 이거 영어로는 디덕션, 연역법은 인덕션이죠. 그죠? 예. 그래서 과학을 하는 방법 자체가 달랐었어요. 예. 그죠? 아예 달랐었어요. 그랬는데 생명과학은 이런 대부분 귀납법적인 방법을 많이 쓰다가 이제 어떻게 됐나요? 점점점 자연과학이 20세기로 들어들고 1800년대 말, 그 다음에 1900년대 초반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생명과학 또한 화학이 들어오고 물리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학문들이 융합이 되면서 현재의 생명과학이 있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다 보면서 이 연구를 하는 방법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게 되느냐? 여기 나온 대로 여기 써놓은 대로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죠? 하이포테시스. 이럴 거야. 이럴 거야. 내가 지금까지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걸 바탕으로 나는 어떤 대전제를 세웁니다. 그게 가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는 연구자의 귀납적인 방법이 들어가죠. 가설을 세우기 위한 귀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실험을, 익스페리먼트를 디자인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가설을 제대로 검증하려면 실험을 디자인을 해서 1번 실험 뭐뭐뭐, 2번 실험 뭐뭐뭐, 3번 어떤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뭘 얻죠? 실험들을 통해서 결과물인 데이터를 얻었죠. 그죠? 예, 이런 형태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가설과 일치하느냐, 하지 않느냐, 예스와 노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가설은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형태가 어때요? 보니까 아까 뉴턴 시대 막 이때 했던 물리학, 화학 이런 데서 하던 완전 연역법, 인덕션 하는 거랑은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생명과학에서, 생물학에서 했던, 박물학에서 했던 완전 귀납법과는 또 이런 다른 형태의 연구 방법인 걸 알 수 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느냐? 요런 형태의 연구 방법을 우리는 가설 연역법이라고 불러줍니다. 예. 전체적인 흐름은 연역법을 쓰는 체계를 따르죠, 논리가. 근데 뭘 했어요? 가설을 세워서 하는 이런 연역법이다. 그래서 hypothetical induction 이런 방법을 씁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생명과학의 결과가 나오고 교과서가 쓰여지고 논문으로 나오고 이런 형태의 연구 방법들이 전부 다 가설 연역법에 의해서
요게 검증이 되고 하나의 이론이 되고 가설이 검증되고 그렇게 돼서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교과서의 형태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 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발생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포학을 공부하든 분자생물학을 공부하든 각 과목들에 이미 이런 연구 체계들, 방법들이 녹아져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부분들을 요거를 꼭 염두에 두면서 이제 앞으로는 공부를 하시면은 공부할 때도 굉장히 수월하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예가 되어 있죠? 예, 전체적인 그 가설 연역을 해가는 체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제가 그림 그려놓은 요 부분을 아주 쉬운 예로 여기다 이렇게 써놨죠. 그죠? 예, 가설이 그러면 우리가 뭐냐? 아까 여기에 해당한 제가 일부 귀납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예, 경험에 의한 관찰. 이거는 필요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게 되는 이유가 생기죠. 그죠? 자기가 왜 실험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뭐뭐뭐를 관찰을 했더니 아, 그런 것 같아. 연구자로서 봤을 때 그게 가설로 나옵니다. 뭐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궁금증, 퀘스천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아, 이건 이럴 거야, 저건 저럴 거야 라고 가설을 세울 수 있죠. 그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관찰을 했더니 불이 켜지지 않네. 그러면 질문은 뭐예요? 우리 사이언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죠. 퀘스천. 우리 과학에서 창의성이니 호기심이니 모든 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요거로 정리가 됩니다. 질문. 창의적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고 호기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질문들이 나와야 나머지 연구가 창의적 연구가 되죠. 그죠? 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재밌는 질문을 찾아낸다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주 지금 상태에서는 생뚱맞고 이상해 보이지만 그런 호기심의 바탕을 둔 게 결국에 나중에는 창의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불이 켜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왜 안 켜지지? 라는 게 호기심이고 질문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가설을 이제 여러분들이 세웁니다. 이게 가설이에요. 어떤 체계고 단계인지 알겠죠? 아, 아마 여기 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꼭 필요한데 배터리가 다 닳았을 거야. 그죠? 요걸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고 아, 배터리는 다 닳지 않았지만 이 벌브, 전구가 아마 필라멘트가 끊어지든가 나갔을 거야.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는 서로 다른 가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검증 방법은 서로 다른 검증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배터리가 다 닳았는지 우리는 요거 예측을 해볼 수 있죠. 그죠? prediction.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내가 배터리를 아마 새로운 걸로, 새 걸로 갈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요 행동이 실험이 되는 거죠. 예측에 대한 행동을 여러분들이 하면 실험입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오브 프리딕션이 익스페리먼트예요. 예측을 테스트하는 거. 리플레이스 배터리. 우리 건전지를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결과가 나왔죠. 결과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손전등이 켜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가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설이 doesn't work, no. 가설이 어떻게 됐어요? rejection, 거부되는 거예요. 그죠? 예. 아, 첫 번째 가설은 그래서 틀렸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벌브가 나갔다. 전구가 나갔다. 끊어졌다. 그죠? 자, 그러면은 전구를 한번 바꿔보면은 문제 해결되나? 바꿔보자. execute. 그죠? 실행에 옮기는 거, 퍼포먼스를 하는 거, 그 결과, 리졸트, 데이터 얻죠? 아, 그랬더니 불이 켜졌어요. 자, 그러면 가설 다시 이렇게 와서 어때요? 가설에 accept, 받아들이는 거죠. 오케이.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 하나에 대해서 가설은 아주 많은 가설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검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험 시간에 배우는 행하는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자, 여기서 나오는 대부분의 퀘스천들은 여러분들 이론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되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도 질문하고 여러분들도 읽다 보면은 이거 왜 그러지 하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읽고 있으니까 하이포테시스가 다 검증이 된 거예요, 이미.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하이포테시스 하나에 대해서 검증해서 나오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연구 페이퍼입니다. 논문. 그죠? 논문의 타이틀이 바로 요거죠. 가설. 저럴 거야. 이자 결과죠. 이렇다. 하나의 논문입니다. 요게 모아지고 작년엔 또 이렇게 했고 재작년엔 이렇게 했고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나온 게 리뷰 페이퍼고 더 모아진 게 다 정리된 게 지금 보는 교과서 텍스트북이 된 거죠. 책으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학생이지만 나중에 이렇게 언니 오빠들처럼 대학원에 오고 저처럼 나중에 더 연구를 하고 그러면은 뭘 하는 거냐? 자, 여기다가 플러스 어디셔널리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다른 가설을 세우고 이거를 연구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우리 연구실들 그다음에 각 이런 실험실들 연구소들 이런 데서 하는 일들이 이겁니다. 그죠? 기존에 했던 거를 반복하면 그건 뭐예요? 이게 크리에이티브한 퀘스천이 안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기반으로 우린 더 새로운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 그죠? 자,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저 교과서를 따라서 쭉 읽을 건데 이걸 읽다 보면 이제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은 아주 많은 종류의 퀘스천들을 각 챕터별로 옆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왜 그러지? 저건 왜 그러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모아서 나중에 이게 실제 나왔는데 교과서에 안 나온 건지 이 부분은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더 연구를 해야 될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게 이렇게 전반적으로 쭉 나가는 방법이 우리가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실험을 해야 되니까 실험을 할 때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여러 가지 변수들, 이 변수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여기에는 이렇게 이 디펜던트, 의존적인, 종속되어 있는 것이 있고 독립적으로 인디펜던트한 이 변수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실험을 디자인할 때 이 두 부분을 구별을 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을 그죠? 이 팩터들 이런 것들을 딱 그 녀석들만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것만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 하나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실험을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했는데 그 안에 어떤 시간의 흐름, 어떤 물질을 처리했는데 아니면은 발생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를 들여다봤다. 그거는 제대로 된 실험이 아닌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실험 하나에는 반드시 결과 하나를 낼 수 있는 이 독립된 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실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컨트롤드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컨트롤드 익스페리먼트. 컨트롤드 컨디션 속에서 진행하는 실험을 컨트롤드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봤던 요 실험들, 일련의 실험들이 전부 다 내가 보고 싶은 하나의 변수만 바꾼 요 컨트롤드 익스페리먼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발생학은 시간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공간의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있어야 돼요? 특정 공간을 한정을 지어줘야 되고 실험을 하려면요.
그 와중에 시간이 바뀌어갈 때 어떻게 얘네들이 바뀌어가는지 그것을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앞으로 계속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이 가설들을 증명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컨트롤된 실험들로 최종적으로 이 가설을 우리가 증명을 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가설을 증명해서 이런 가설들이 모아지고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결국엔 뭐 하는 거냐? 자, 여기 exploration하고 discovery하고 발견하고요. 그다음에 분석하고 feedback from the scientific community.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동료들, peer review어들이 동료들이 나의 사이언스, 과학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거 결국에는 우리 과학자들이 뭘 해야겠어요, 그러면? 예, 그냥 자기의 인터레스트로 끝나는가? 우린 그거 이상을 원하죠? 이런 소사이어털 베너핏을 주고 그로부터 아웃컴을 새로 만들어내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과학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심 있고 재밌고 하는 거 인터레스트를 나만의 오운 인터레스트를 풀어가는 과정도 스몰 스케일의 사이언스지만 결국에는 이게 커뮤니티 안에서 그다음에 이 소사이어티 안에서 도움을 주고 나 또한 도움을 받고 아이디어도 얻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우리가 과학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가설을 포메이션 만들어가고 테스팅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소사이어티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나의 인터레스트, 디스커버리에 대한 인터레스트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사이어티 커뮤니티하고도 다 관련을 가지고서 아주 유기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히 사이언스 앤드 테크놀로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예. 과학과 기술입니다. 과학과 기술. 사이언스는 무언가요? 여기 써 있는데 사이언스는 어떤 methodological way of gaining knowledge, 지식을 얻어가는 이런 방법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사이언스죠. 그죠? 뭐에 대해서? 어떤 특정 subject, particular subject 이런 것들을 through 뭐 한대요? observation하고 experiment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사이언스입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 배웠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죠? 그러면 테크놀로지는 기술은 그럼 뭐 하는 거냐? 자, 반드시 중요한 단어가 있죠. Application of Scientific Knowledge입니다. 이거를 뭐를 위해서? Various purpose, 아주 다양한 목적들을 위해서 적용하는 게 바로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요걸 그려놨죠? 예, 과학과 기술은 절대 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얘네들은 유기적으로 이렇게 얽혀서 함께 발전을 합니다. 그죠? knowledge, 사이언스가 올라가야 테크놀로지가 저변이 넓어집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와야 또 새로운 사이언스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치면서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함께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쓰고 뉴스에도 뭐 맨날 나오고 하지만 과학기술 뭉쳐진 단어, 과학기술의 발전이라 하면 이런 형태를 이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우리가 하는 거는 요 부분이에요. 생명과학. 그죠? 요 부분이 생명공학에 해당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테크놀로지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앞서고 뒤서고 하면서 과학과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이언스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사이언스 중에서도 특이적으로 우리는 지금 특별하게 생명과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생명과학을 어떻게 연구할지에 대해서 제가 쭉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꼭 익혀 놓으시고요. 이거는 발생학이나 동물생리학 뭐 이런 데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과학 분야와 그 다음에
과목들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그 논리 체계, 논리 전개 체계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직접 교과서에 들어가서 우리가 교과서를 리딩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